Tonight, Canadians brace for economic turmoil as the reality of a full-blown trade war with the U.S. The U.S. national debt has reached a record $37 trillion, according to the latest Treasury Department report that was issued Tuesday.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 거대한 경제적 지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가정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얼마 동안 더 가계 예산을 버틸 수 있을까?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데, 전기 요금을 내는데 얼마나 더 들어갈까? 현실은 가혹하고 즉각적입니다. 단순한 관세 인상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미합 중국과 캐나다 사이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미합 중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최대 경제를 가라앉힐지도 모르는 무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이미 보통 시민 한 명 한 명의 주머니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닻이 되었을까요? 불과 몇 달 만에 북아메리카 무역의 지도는 단순히 다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단단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불안정해졌고, 어제까지는 예측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북쪽 이웃을 질식시켜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타와는 저항했고 틈새를 찾아내며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사이 워싱턴은 스스로 설계한 게임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갇혔습니다. 예전에는 미합 중국 항구에 들어오던 선박들이 이제는 캐나다 항구로 향합니다. 캐나다는 이 새로운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재편했습니다. 철도 노선이 확장되었고 도로 회랑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거쳐가던 화물이 이제는 밴쿠버, 몬트리올, 헬리팩스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 비용을 치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합 중국 시민입니다. 기계 부품 하나, 산업용 부품 하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하나까지 모두 더 비싼 가격으로 진열대에 놓입니다. 그 영향은 이제 더 이상 기술 보고서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의 영수증에 매주 주유소에서의 지출에 운송 트럭 대여 비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실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달 살림을 맞추지 못하는 주부, 몇 달 사이 세 번째 가격 인상을 맞닥뜨린 노동자의 점심값, 더 비싼 디젤을 넣으면서도 운송 대금은 줄어드는 트럭기사, 요금 폭등으로 통학이 버거워진 학생, 모두가 회의실에서 시작된 도미노 효과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파괴적인 동맹을 제공했고, 그 결과는 끊임없는 압박감과 날마다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것은 소비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비용을 흡수해 이익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가격을 전가해 경쟁력을 잃을 것인가, 생산량을 줄일 것인가, 인력을 감축할 것인가, 사업을 접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기업 이사회 회의실에서뿐 아니라 최소한의 이윤에 의존해온 가족 경영 소규모 업체의 주방 테이블 위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진공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37조 달러에 달하는 미합 중국의 국가 부채라는 무거운 짐에 더해집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수치지만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도 매년 수천억 달러가 공공 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학교, 병원, 도로를 세울 수도 있었고 이번 위기의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배적이었던 미합 중국의 이미지가 서서히 달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무역 파트너들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원래라면 약자로 보였어야 할 캐나다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한때 규칙을 좌지우지하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타와가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해야 하고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합 중국은 북아메리카 무역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위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략으로 시작된 일이 북아메리카 경제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굳어질지도 모릅니다.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 인상은 최후 통첩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제기한 펜타닐 밀매에 대한 중대한 혐의와 오타와의 팔레스타인 공식 승인 문제를 근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동맹을 굴복시키려는 이 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캐나다를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 입지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조치는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미국 전략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강경한 수사는 국경을 넘어 오타와에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전체 경제 구조를 재편하라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양보 없이 대응하며 앞으로의 모든 합의는 캐나다의 장기적 이익을 충족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이 장면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야 할 나라가 오히려 단호한 태도로 맞서 싸우며 이 대결을 기회로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워싱턴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은 더 이상 지역의 최강국에게 기울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가 어떻게 연쇄 반응의 도화선을 점화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내부 효과에 있습니다. 관세 충격은 단순한 연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산업 전반을 관통하며 수입업자의 비용을 끌어올렸고 원자재 접근을 줄였으며 국내 생산이 감당할 수 없는 지연을 유발했습니다. 캐나다 항만은 우회 화물을 흡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철도와 물류 회랑은 기록적인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완적이던 것이 이제는 주요 대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캐나다 운영자들과 협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전까지는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기한과 비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세대 만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들은 반응적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륙 무역의 경로, 흐름, 조건을 장악했던 나라가 이제는 상대국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게는 경제적 충격만큼이나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존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타와의 반격은 자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멕시코를 향해 확장되었습니다. 워싱턴이 북쪽 이웃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캐나다 외교관들은 이미 새로운 경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사절단이 파견되었고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머지않아 북아메리카 전통 무역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회랑의 밑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메이플에잇입니다. 캐나다 연기금들이 결성한 이 블록은 캐나다 달러로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금은 단순히 국내 프로젝트나 분산된 해외 투자 자본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조율된 전략의 핵심 톱니바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로 향한 자금은 항만, 재생에너지망, 통합교통 시스템에 투자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새로운 경제 구조를 떠받치는 시멘트처럼 작용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더욱 밀착시키고 두 나라가 미국 인프라에 의존하는 비율을 급격히 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캐나다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연설로 채워지지만 현실은 송유관과 계약서에 있습니다. 미합 중국은 여전히 캐나다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은 이 특정한 유형의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송유관은 국경을 가로질러 대체 불가능한 물량을 운송합니다.
이 연료 구매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려는 시도는 휘발유 가격, 화학산업, 항공, 운송 부문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오타와가 공개적으로 내세울 필요조차 없는 권력의 카드입니다. 이미 관계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전쟁은 더 이상 먼 곳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가정들이 장바구니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우유, 쌀, 콩, 빵 같은 기본 식품들이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상은 단순히 가격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산대에서 최종 금액이 예산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놀라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중산층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제는 전통적인 브랜드를 살 수 없어 더 저렴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종종 생산 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수입된 품목으로 품질은 떨어집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농민들도 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방향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료, 농약, 기계류 같은 필수 자재를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시장이 관세 충돌에 덜 노출된 지역의 공급업자를 찾으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오와의 옥수수, 일리노이의 대두, 캔자스의 밀은 한때 안정적인 구매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국가들의 강화된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수확물이 판로를 찾지 못하면 재고는 쌓이고 수익은 줄어들며 농가 부채는 늘어납니다. 위기는 농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도시에까지 파급되어 더 비싼 식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나타납니다. 운송 부문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운임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할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원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연료가 가득 찬 뒤 계산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제의 온도계였던 연료는 이제 불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 비용이 올랐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유권 등록금, 전기 요금, 심지어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잇따른 인상들이 축적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임시직 고용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예정된 채용은 동결되었습니다. 중견 기업들은 이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수요 감소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근무조를 줄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독립식당들이 재료 수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마다 더 많은 노동자가 소득을 잃고 더 많은 가정이 집세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양하지만 언제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산대에서 일부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이 평소 가져오던 간식을 들고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 가난한 지역에서는 비정부 기구들이 식료품 꾸러미나 무료 식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불안감은 더욱 심화됩니다.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갉아먹습니다. 가족들은 여행, 중고차 구매, 집 수리 같은 계획을 미룹니다. 대학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등록금을 계속 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이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위기는 경제 지표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안전이 내일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드러납니다. 미합 중국에서는 기록적인 부채의 무게가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토론, 심지어 술집 대화의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가 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조치를 고집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 통상 정책이 결국 고립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상인들은 고객들이 줄 수 없는 할인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인다고 토로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을 두고 고용주와 다툽니다. 친구들은 함께 저녁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한 끼 식사 비용조차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사회적 유대 속으로 파고들어 신뢰를 약화시키고 집단적 긴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물리적 경계를 넘어 그 여파는 모든 대륙의 파동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다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아메리카는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과 천연자원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립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축되어 온 글로벌 권위에 대한 상징적 타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현실의 무게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수백만 가정이 매 구매에서 위기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수백만 노동자가 다음 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매일 안고 살아갑니다. 무역 정책은 더 이상 먼 이야기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빵값, 자동차 연료, 주거 비용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 식탁 위와 일상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단순히 멀리 있는 문제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북미 경제 통합의 축을 흔들었습니다. 시진핑은 동맹을 확장하고 중국을 대안적 리더십으로 제시하며 아시아를 넘어선 권력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정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 실수,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야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판도를 바꾼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독점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생애가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전환되고 때로는 인류의 흐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북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끝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에서의 잠깐의 멈춤으로 마무리됩니다. 북미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다음 장들은 여전히 놀라움과 불확실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명확함과 성찰을 제공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러한 작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보도에서 뵙겠습니다.